자, 계속해서 발해의 발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해는 어떻게 성립을 했을까요? 우리 잘 알죠? 발해는 바로 대조영이 고구려인과 말가린을 이끌고 지린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요. 그 나라의 왕족이라든가 아주 고위 귀족들은 전부 다 끌고 포로로 잡아가서 특정한 지역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시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조영이 세력이 발해가 당나라가 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고구려인들과 말가린을 끌고 바로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국된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자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게 되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건국된 발해는 그러면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모왕대입니다. 첫 번째 왕은 이제 대조영 고왕이죠. 그리고 고왕의 아들 대조영의 아들이 바로 모왕입니다. 이 모왕 때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 산동 지방을 공격을 합니다. 이 무렵에는 당나라가 아직 발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반란 세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수시로 공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왕 때는 장군열을 보내가지고 당나라의 산동 지방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왕의 아들이 문왕때가 되는데, 이렇게 되자 이 모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나라는 더 이상 이제는 발해를 하나의 반란 세력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발해를 나라로 인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던 신라도 이때쯤에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왕 때는 당 신라와 신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해가지고 교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무렵의 문왕 때 되면은 동모산에 이때에서 이번에는 바로 상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상경은 도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도시 상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대를 거쳐서 바로 선왕 때가 되면은 옛 고구려의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중국 사람들이 당나라가 되겠죠. 이때 발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해동성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부르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럼 바로 이 선왕 때부터 그렇게 듣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발해는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926년에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해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있을까요? 발해의 통치 체제는 먼저 중앙 통치를 보면은요, 중앙의 통치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을 합니다.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해가지고 하긴 하지만은요, 운영과 명칭은 아주 독자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삼성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정당성이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중심으로 실제 전국을 운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부의 명칭도 유교식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발로 안에 있는 것은 당나라의 성입니다. 성이 3개 있었습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3개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정당성에서 모든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면서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성 아래에 좌사적, 우사적이 있어가지고 6개 부서를 각각 3개 부서씩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개 부서 이름이 어떠냐 하면 바로 당나라 같은 이호, 예병, 형공입니다. 그런데 발해는 어떠냐? 기름은 사실은 똑같은데요. 이름을 다릅니다.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운영의 독자성, 그 다음에 또 명칭에서도 보면은 유교식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또 독자성, 이걸 바로 발해가 유지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은요, 5경 15부 62조 지방에다가 서울을 5개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15부로 나누게 되고 그 아래 다시 62조로 조직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촌락은 바로 토착 세력인 말갈 사람들이 그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데, 신라의 촌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을 발해에서는 수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말갈인이 수령을 되어가지고 그 지방을 촌락을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 중앙군으로는 10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수도, 경비를 담당하는 10개 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군은 해당하는 지방관이 그 지역의 군대를 지휘를 하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통일신라와, 그죠?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사회입니다. 통일신라는 첫 번째로 민족융합 정책을 추진합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한민족으로 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요, 백제 고구려 귀족들에게 관직을 수여합니다. 물론 뭐 모든 귀족이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죠? 백제 귀족에게, 고구려 귀족에게도 관직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주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9개 주를 설치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옛 땅에다 전부 3개씩을, 고구려 땅에 3개, 백제 땅에 3개, 신라 땅에 3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했었죠? 9개 서당을 두게 되는데, 여기는 신라 사람만이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 말갈 사람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민족융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라는 골품제도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골품제도가 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이 사덕품이 거의 평민화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과서 보면은 4, 5, 6도품만 있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1도품에서 3도품까지도 있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은 이 1도품에서 3도품까지의 귀족 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되고 나서는 사도품도 점점 그 기능이 귀족으로 해서 기능을 사실을 상실하고 평민화 되어 버리게 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골품에 따른 차별은 아직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골품 제도는 신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경제는 어떻게 있을까요? 통일신라의 경제는 먼저 토지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아까 신문왕 때라고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신문왕 때에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시급하고 녹읍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성왕 때가 되면 백성들에게 정전을 시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건요,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를 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전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귀족들이 농민들에 대한 지배력, 이게 점차 약화됩니다. 나라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게 되니까 이제는 귀족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귀족들이 농민을 지배하는 그것이 이제 점점 약화하게 되고, 반대로 왕권이 크게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조세제도는, 이거는 지난 삼국시대와 똑같죠. 그죠? 조세, 역, 공물, 이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금 수취를 위해서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작성했던 기록은 없는데요. 그 작성했던 그 문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사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는데, 거기 기록에 봐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고을사의 점촌은 넓이가 이렇다라고 하고, 그 중에 호수가 집이 몇 집이 있느냐, 그리고 사람 수가 얼마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지난 3년 사이에 변화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말이 얼마가 있느냐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는 전부 얼마다, 그리고 심지어 뽕나무도 몇 그루가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정문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바로 일본 도다이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날의 청주가 되죠. 청주. 그 청주 부근에 4개의 촌에 관해서 적어놓은 문서가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여기 집이 몇 집이냐, 사람이 얼마냐, 그 다음에 말은 논, 뽕나무까지 다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볼 때에 바로 세금을 아주 자세하게 세금을 거두는 자료로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전에 말했던 조세, 공납, 역, 이걸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건 바로 지난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3년 사이라는 말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통일신라가 되면은 상업도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통일 전에도 이미 신라에서는 시장이 있었었는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상업의 규모가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통일 전에 있었던 동시 외에 서시와 남시도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시전을 두어가지고 이들을 감독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역은 주변 국가와 교류를 하게 되는데 당나라와는 공무역, 사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사무역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신라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당나라에. 그러면서 많이 거주하는 산둥반도라든가 남쪽의 양적은 하류 지역에 거기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 신라방이라고 하는 것도 설치가 됩니다.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만 그들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청 신라소도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이 여기 가서 묵을 수 있는 여관, 신라관도 만들어지게 되고 신라 사람들을 위한 사찰, 절도 만들어집니다. 신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절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 일본과도 무역을 8세기, 처음에는 안 하지만 8세기 이후에 점차 무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장보고가 완도에다가 청해전을 설치해서 신라당,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권을 장악을 하면서 무역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경주와 가까웠던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슬람 상인까지도 이 울산항에 와서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해의 사회와 경제입니다. 발해의 주민 구성은 지배층의 핵심은 고구려 사람입니다.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과 말가니 사람들이 끌고 나라를 세웠다고 할 때 바로 지배층은 대부분이 고구려 사람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요 관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다수는 말가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전에 설명했죠. 촐라간이 말가린 토착 세력이었던 수령이 말단 행정구역이 있던 촐락을 다스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어땠을까요? 경제는 이 지역 자체가 어렵죠, 그죠? 농업이나 목축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동사 중심이 되고 말이 주요 수출품입니다. 특히 이 무렵에 당나라에서는 발해에서 생산되는 말이 굉장히 아주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해의 말이 아주 유명했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공업도 좀 발달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발달한 건 아니지만은 특히 도자기업, 발해의 자기도 아주 당나라에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